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곧장 대국민 보고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며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땅을 통한 백두산 등반 소원을 이뤘다며 남측 국민들도 백두산 관광을 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대중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70년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의 큰 그림을 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일제히 평양 공동선언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소식은 물론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기 등 비핵화 합의 사항까지 전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호평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즉각 북측에 만나자고 제언하는 등 북미 간 협상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때 아닌 동성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진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 활동을 언급하며 동성애자는 아니냐고 물었고 진 후보자는 질문 자체가 차별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첫 소식 이동석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백두산 방문 일정을 마치고 삼지연 공항을 출발한 공군 2호기가 2시간여 비행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합니다. 2박 3일의 공식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 부부의 표정은 환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공항 영접에 나섰고 문 대통령과 밝은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울공항 청사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환담을 나눈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아닌 남북 정상회담 메인 프레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번 방북 성과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2박 3일의 방북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돌아오기 전 김정은 위원장과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죠.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 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서로의 손을 맞잡은 건데 1년에 며칠만 날이 좋다는 백두산 정상은 오늘 아주 맑았습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오전 9시 33분 백두산 장군봉에 오른 남북 정상 내외는 쾌청한 날씨에 천지를 내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북송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었는데 이 백두산 천지의 새 역사의 붓을 담가서 북남의 관계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사진을 찍게 된 문 대통령.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들어올리며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첫 백두산 천지 방문을 기념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 역시 두 정상을 바라보며 활짝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김 위원장이 천지에 내려가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천지가 나무라지만 않으면 손이라도 담가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천지 물가에 내려가 준비한 제주도 한라산 물을 붓고 천지의 물을 다시 물통에 담아 섞기도 했습니다. 흙탕물 말고 맑은 물로 해야 돼요.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 선 장면만으로도 국제사회에 감동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영빈관에서 장군봉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길은 환영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예정이 없이 미리 공항에 나와 문 대통령을 맞이하는 등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걸 끝까지 보여줬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평양을 떠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량이 나타나자 거리에 선 시민들이 한반도기와 인공기, 꽃술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삼지연 공항에 도착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먼저 도착해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습니다. 국악대와 의장대가 동원된 별도 환영 행사는 물론 인근 주민들도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반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는 백두산 장군봉에서 천지까지 내려가는 케이블카에 문 대통령 부부와 한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에서 남측 수행단에게 직접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시종일관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두산에서 내려와 삼지연 초대소에서 마련된 오찬까지 함께하며 문 대통령의 방북 일정 시작과 끝을 모두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이 귀환한 뒤 받을 수 있도록 송이버섯 2톤을 선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송이버섯을 아직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한 미상봉 이산 가족에게 선물로 나누어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영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 정상에 올라 말한 대로 우리 국민도 북한을 통해 직접 백두산에 갈 수 있을까 관심이 쏠립니다. 백두산으로 직항로가 생긴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물론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요. 이상은 기자입니다. 백두산 장군봉에 오른 문 대통령은 남쪽 국민도 관광을 올 수 있을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독생하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었는데. 남쪽 국민도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는다며 이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말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 동포들이 와서 백두산을 봐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남한 주민들의 백두산 관광을 실현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삼지연 공항 개발을 통해 백두산 직항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백두산 인근 삼지연 개발 현장을 방문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삼지연 꾸리기를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남북 경협사업 중 삼지연 공항 개발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재 중국 연길공항까지 가서 다시 자동차를 이용해 중국 쪽 백두산까지 가려면 약 7시간이 걸리는데 김포나 인천공항에서 삼지연 공항까지 직항로를 개설하면 총 2시간 이하로 가능합니다.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변화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만 백두산 관광은 향후 유력한 남북 경협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백미는 마지막 일정이었던 백두산 등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와 관련해서 정치부 오지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백두산 하면 사실 굉장히 멀리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두 정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아요. 어떤 경로를 어떻게 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두산에 가는 길은 4가지입니다. 중국 쪽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네. 서파, 남파, 북파입니다. 아마 백두산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쪽 길을 이용했을 테고요. 오늘 남북 정상은 북한 쪽으로 가는 동파길을 이용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듯 이 길을 이용했기 때문에 천지를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측을 통해서 간 나머지 3길로 가면은 천지로 못 가나요? 네, 갈 수 없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평양에서 백두산까지는 꽤 멀잖아요.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뭐 차량에 또 케이블카까지 탔다면서요. 네, 이동수단 총동원됐습니다. 네. 평양국제공항에서 삼지연 국제공항까지는 약 370km 정도입니다. 차로 이동했다면 북한의 도로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 반나절은 잡아먹었을 텐데요. 네. 그런데 비행기는 빠르죠. 1시간 만에 도착했고 곧바로 차량으로 갈아탄 뒤 2시간 정도 걸려 백두산 최고봉인 장군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천지까지는 돌다리로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케이블카를 탈 수도 있는데요. 두 정상은 케이블카를 타고 한 10분 정도 올라가서 천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정상이 직접 걸은 시간은 얼마나 돼요? 역산해보면 한 3, 4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꽤 오래 그래도 네, 걸었군요. 케이블카도 함께 탔고 오찬 장소에서도 충분히 밀담을 나눴습니다. 네. 사실 백두산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소원이라고 해서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하기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아주 특별한데요. 할아버지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활동을 펼쳤던 무대고 아버지 김정일이 태어났다고 북한이 선전하는 혁명의 성산입니다. 그래서인지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이나 신년사 발표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는 꼭 찾았는데요. 네. 두 사람에게도 각별합니다. 지난 4월 1차 정상회담 때 식수 행사를 하며 백두산과 한라산의 흙을 합쳤고요. 한 달 뒤에 2차 정상회담 때에는 백두산 천지 그림 앞에서 만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은 부부 동반 산행을 한 건데요. 민족의 영산에서 새로운 평화를 열고 본격적인 남북 교류를 하겠다는 뜻에서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천지는 가본 사람들 말로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날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좋다 말았다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백두산은 또 해발 고도 2,750m로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에도 매우 서늘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별장이 무려 2곳이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천지 오늘 기온이 5도 안팎이었다고 하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권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물 온도가 가장 낮아서 1년 중 7개월 이상 얼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천지물을 담고 김정숙 여사가 한라산 물을 뿌릴 수 있는 거 보면 날씨가 꽤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그 어떤 정상들 만남보다도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도보다리 대화였나요? 그런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일부러 만든 건가 싶기도 한데요. 저도 그렇게 예상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공식 발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예상됐던 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근 북측의 행동을 보면 그런데요. 구간의 도로를 보수했고 주민 통제를 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리. 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4월 김 위원장과의 만찬 때 아예 대놓고 나의 소원은 백두산 트레킹이다. 네. 또 퇴임하면 백두산 여행권을 달라 이렇게 말했었죠. 네네. 또 이번에 평양으로 가면서는 백두산에 중국 동포가 여러 번 초청했지만 난 북한으로 올라가겠다고 공언해서 사양했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또 회담 첫째 날 공군 1호기와 함께 평양 순안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공군 2호기 역시 청와대는 물품 수송용이라고 말했지만 삼지연 국제공항의 활주로가 짧고 또 폭이 좁은 점을 감안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타고 왔다. 김정은 위원장이요? 네네. 문 대통령이. 아니요. 네네. 그러면 공군 1호기, 2호기를 우리 측에서 탔다는 얘기입니까? 공군 2호기만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고려항공 그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나머지 수행단들은 이동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오늘 생수병에 담아간 한라산 물도 두 정상이 돈독해진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사전 조율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저녁 평양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저녁을 했습니다. 당초 문 대통령이 경제인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는데 여기에도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만찬 장소인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미리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경제인 특별수행단은 식당 안을 살피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 함께한 경제인들을 위해 평양 시민들이 즐겨 찾는다는 이 식당에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직까지 무료된 지 한 달쯤 됐다고 하니까 다들 와보고 싶어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도 이뤄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뒤늦게 참석 의사를 전하며 만찬 장소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 내가 너무 시간 많이 걸렸다. 두 정상이 들어서자 식당 안은 함성과 박수로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방북 기간 동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는 물론 산림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 김 위원장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자리한 만찬회까지 모습을 드러내며
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역사적인 첫 연설을 했죠. 평양 시민들은 문 대통령의 말이 끝날 때마다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상에 오르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뜻깊은 말씀을 하시게 됨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15만 관중 앞에 선 문 대통령은 먼저 동포와 형제란 말로 평양 시민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는 통일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열렬히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을 향해 한반도의 평화도 약속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70년 적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자는 말로 역사적 첫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 체조를 관람하는 것에 대해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북한 체제 선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북한은 문 대통령을 배려해서인지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경기장 수용 규모보다 5만 명 많은 15만 관중이 평양 능라도 5일 경기장에 가득한 가운데 거대한 한반도기가 내걸립니다. 드론이 빛나는 조국이란 공연 이름을 밝힙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입장하자 관중이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며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앞권은 17,500여 명의 평양시 고급 중학교 학생들이 펼치는 카드 섹션.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내용과 함께 4.27 선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일단 통일 관련된 문구를 마지막에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양옆에 있는 분들 표정을 봤는데 다들 엄청 진심으로 감동받아. 하늘과 땅, 바다를 잇자는 내용에선 열차의 노선이 평양에서 부산으로 돼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구구절 때 시연된 내용과 비교하면 사회주의나 김일성, 김정일의 얼굴 등 체제 선전은 빠지고 평화와 통일을 담은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통일이 당장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통일을 빨리 얻게끔 극구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빛나는 조국에 참여한 수만 명에 달하는 공연자들은 공연 내내 인공기 대신 한반도기를 흔들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여전히 통제가 심한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평양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90도 인사부터 적극적인 악수 요청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평양 민심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북한 중앙TV에 방영되기도 했고요. 신재호 기자입니다. 평양 시민들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 행보는 공항 도착하자마자 시작됐습니다. 환대를 나온 평양 시민들을 향해 문 대통령이 90도로 몸을 굽혀 인사한 겁니다. 이후 백두산으로 떠나기 전까지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평양 시민들에게 몸을 굽혀 인사했습니다. 북한 최고 존엄에게서 절대 볼 수 없었던 폴더 인사는 평양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고 통치권자가 어떻게 그렇게 평범하게 인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모습들에서 이제 문화적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스킨십은 2박 3일 일정 동안 계속됐습니다. 특히 평양 시민들과 여러 차례 악수를 하는 장면은 방북 기간 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둘째 날 만찬에선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식사하러 오셔서 자리가 나게 들었습니다. 기존에 방북했던 대통령들과 달리 일반 시민까지 끌어안은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남북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2박 3일 동안 남북 정상은 총 7끼 중에서 무려 4끼를 함께했습니다. 식사뿐 아니죠. 카퍼레이드뿐 아니라 공연을 볼 때도 두 정상은 딱 붙어 다녔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웃으며 나란히 술잔을 맞댑니다. 이번 방북 첫날부터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저녁 식사를 직접 챙겼습니다. 지난 2000년, 2007년 당시 첫날 방북 만찬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챙겼던 것과 비교됩니다. 이튿날 점심에는 옥류관 냉면을 같이 먹고 저녁에 현지 수산식당까지 두 정상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날 삼지연 오찬까지 함께한 걸 감안하면 같이 밥을 먹은 횟수가 4차례로 역대 정상회담 중 가장 많습니다. 친교를 나눈 시간은 훨씬 길었습니다. 첫날 도심에서 카퍼레이드를 함께했고 저녁엔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같이 관람했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집단 체조를 함께 받고 마지막 날 예정에 없던 백두산까지 두 정상이 동행했습니다. 환영, 환송 행사나 식사, 회담을 제외하고도 무려 4번을 만난 겁니다. 앞선 2000년 회담 때는 별도의 친교 행사가 없었고 2007년 아리랑 공연 관람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회담 내용만큼이나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은 어느 때보다 역대급이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9월 평양 공동선언이 관련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언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대화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방북 마지막 날인 오늘 청와대는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이 관련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내는 중이다. 미국뿐 아닙니다.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도 일제히 환영을 표하면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새롭고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평가했고 러시아도 효율적 행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 역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를 기대한다며 지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선언이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의 중재와 촉진의 역할을 위한 것입니다. 낙관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다리,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이 관련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가운데 다음 주 유엔 총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건 청와대의 평가였고 그럼 전문가들은 이 평양 공동선언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선은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합니다. 특히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열었다고 봤습니다. 남북관계가 전례 없는 새로운 도약의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걸 논의했다는 것은 대단히 특히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군사 분야에서의 합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Really amazed to read the military, statement that the new safeguards are going to build into defusing the military tensions. I think that's just a tremendous step to take. 하지만 그동안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여온 만큼
이번 공동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Find the word inspection exactly in the agreement. For the progress in the denuclearization, we have to clear on what each side wants. 따라서 향후 북미 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어제 발표된 남북 군사 합의서엔 서해에 완충 수역을 만들어 해안포 사격 등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80km라던 애초 국방부 발표와 달리 서해 쪽은 135km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쪽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된 거죠. NLL을 양보한 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어제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남북이 동서해에 80km의 완충 수역을 설정해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 통제 비서관도 이번 완충 수역에 남측과 북측의 길이가 각각 40km씩 동등하게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상에서는 특히 서해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여 킬로, 우리 40여 킬로가 되어서 길이가 80킬로가 되고요. 하지만 실제 서해 지역은 80km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는 총 135km로 NLL 최북단을 기준으로 북측은 초도까지 50km, 남측은 덕적도까지 85km로 남측 해역이 더 긴데 이를 잘못 표기한 겁니다. 해설 자료를 내면서 그 키로수에 대해서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지켜야 될 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키고 나갈 예정이며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 오기가 아니라 북측의 수역을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 합의 과정에서 기준선으로 NLL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NLL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어제 남북 정상회담 평양 선언이 발표되고 불과 1시간 만에 화답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구두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즉각 북측에 만나자고 제의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South Korea, they met and we had some great response. We're making tremendous progres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사흘 전 친서를 받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I got a tremendous letter from Kim Jong-un. As you know, it was delivered 3 days ago. 이 친서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한 지난 10일 친서를 의미하는 건지 새로운 친서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 받았다면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에 담기지 않은 추가적인 비핵화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럴 것이라고 답하며 10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불을 지폈습니다. 중단됐던 북미 협상도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긍정 반응이 나온 뒤 바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다음 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측 협상 파트너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대한 빨리 만날 것도 제안했습니다. 10월 북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뉴욕에서 보다 큰 틀의 협상을 하고 빈에서 세부적인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투트랙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일단 어제 평양 공동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적 기류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요구했던 주요 조치는 나온 게 없죠. 따라서 평양 선언에 담기지 않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호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예, 우선 미 언론과 조야의 반응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방금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북한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적 기류는 많이 바뀌었지만
앞으로 얼마나 실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미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이제 문제는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실행되는지 그리고 미국이 함께할 것인지라고 전했습니다. 팍스뉴스는 이번 회담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노벨 평화상을 위한 거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제스처를 칭찬했지만 의회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며 평양 선언에 부정적인 의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 조야에서는 냉정한 평가도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언제 실제로 폐쇄할 것인지, 특히 언제 새로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보유한 핵무기를 축소할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 역시 평양 선언은 미국의 목표보다 더 나아가지 않았다며 달갑지 않은 딜레마를 미국에 안겼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과 연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북미 회담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기대와 회의적 시선이 여전히 교차하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너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진지한 검토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심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추가적 메시지, 이른바 플러스 알파입니다. 핵사찰 외에 핵신고 리스트 제출과 같은 미국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전달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새로운 선물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거센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대북 제재 강화와 나아가 한미관계 악화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양에서 1라운드를 잘 끝낸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중재 외교의 2라운드를 어떻게 끌고 갈지 미국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N 뉴스 김영호입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는 동성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 의원은 진 후보자에게 동성애자냐고 대놓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평소 동성애를 옹호해온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2013년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참여해 지지 발언을 했고 김조광수 감독의 동성 결혼식 참석에 이어 2014년엔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폐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이 같은 이력 탓에 동성애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후보자께서 동성애자는 아니시죠? 그 질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셔서 네. 질문 자체가 또 어떤 차별성을 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에이즈 발병 통계가 등장하는가 하면 진 후보자의 종교까지 논란 대상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2번에 걸쳐서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장관과 철학이 반대 아닙니까? 이에 진 후보자는 울먹이며 동성애자인 한 지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이 손에 그어진 자국을 저는 그 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직무 관련이 있는 주식 보유 의혹이 제기됐고 진 후보자가 2020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밝혀 사실상 1년짜리 장관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법원 행정처가 거론됐었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이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만든다고 합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려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는 등 법원이 되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직 장악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 형식을 빌려 고강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사법농단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도 참여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어 권한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순수 행정조직인 법원 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바뀌고 대법원과의 장소 분리도 추진됩니다. 재판 거래에 대가로 지목됐던 법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역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셀프 개혁안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전과 달리 사법부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아니, 대리 수술이 왜 이렇게 많죠? 부산에 이어 울산에서도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을 하고 요실금 수술을 했는데 그 횟수가 700번이 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한창 수술을 하고 있는 수술실 내부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수술용 가위를 든 남성은 이 병원 간호조무사입니다. 옆에서 도구를 건네는 사람도 의료 관련 자격증이 전혀 없는 일반 직원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이 병원에서 대리 수술을 시작한 건 지난 2014년 말부터입니다. 제왕절개나 복강경 수술이 끝나면 봉합을 맡았는데 요실금 수술은 직접 집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것만 700여 차례에 이릅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셨고 환자가 받은 수술건은 저희가 대리수술로 판단한. 대리수술에 연루된 의사는 모두 8명. 병원 CCTV에는 의사들이 수술 장면을 밖에서 지켜보다가 다시 외래 진료를 하러 가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의사들은 지금 그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거고요. 수사가 시작되자 의사 1명과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는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경찰은 전현직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22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외국인 등 짐이 많은 승객들을 위해 2년 전 서울역 환승 구간에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4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장 안내판만 세워둔 채 작동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기자가 취재해봤더니 고장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서울역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 한 외국인 관광객이 다가섭니다. 하지만 수화물을 올려도 컨베이어 벨트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센서에 수화물을 갖다 대고 손을 대보기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릅니다. 코레일이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해 9천만 원가량을 들여 설치한 시설인데 지금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안내판에 고장으로 사용을 중지한다며 수리 예정일을 9월 17일로 적어놓고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고장이 아니라 잠시 가동을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부터 정지해서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안전 펜스 등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잠시 운행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를 고장이라고 안내한 건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코레일은 다음 달 중순까지 추가 시설물 설치를 마치고 잠시 멈춰둔 컨베이어 벨트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아베 총리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하면서 2021년까지 일본 총리직을 계속 맡게 됐습니다.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될 아베는 당장 전쟁 가능국으로의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에서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자민당 국회의원 405명과 지방당원 405명의 투표로 결정되는 이번 총재선거에서 아베가 68.3%의 득표율로 20화 전 간사장을 누르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合計は安倍晋三君553票、石破茂君254票であります。安倍晋三君が当選者と決定いたしました。 사학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한때 급락했지만 아베를 넘어설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아베는 이로써 오는 2021년까지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특히 70%에 가까운 득표율을 거두면서 아베 총리는 일단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아베는 당선 직후 연설에서 올 가을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皆様と共に憲法改正に取り組んでいきたい、こう考えております。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한 아베 총리가 전쟁 가능국 개헌과 군비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대두됩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오늘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은 세관 신고를 할 때 여권 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은 그동안 우범 행동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여권 번호를 요구했지만 출입국 심사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벤투 감독과 연령대 대표팀 감독들이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각급 대표팀 감독들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상주 기자입니다. 벤투 감독과 김학범 감독, U19 대표팀의 정종용 감독까지 연령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이승우와 이강인, 정우영 등 한국 축구를 이끌 자원들의 성장을 돕고 감독들의 축구 철학을 공유하는 차례입니다. The best possible work. We know that for making something like that, we need to work all together, and this meeting was that aim. 대회 일정과 선수 차출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선수의 성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연령별 대표팀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이면 자기 거 양보해서라도 자기 거를 열어주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2년 뒤 올림픽, 길게는 4년 뒤 월드컵에 나서는 축구대표팀. 승리를 부르는 전술, 감독들의 팀플레이가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내일도 궂은 날씨가 예상돼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내리는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내일 새벽 또다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충청과 호남, 경남과 제주에 20에서 60,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북부 지역과 경북 지역에 10에서 40mm가량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가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이 예상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남 해안과 제주에서는 다소 강한 빗줄기가 지났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 춘천은 22도에 머물겠고 남부지방도 광주의 한낮 기온이 23도, 대구 22도 안팎으로 비가 오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 날씨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토요일에는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 추석 당일에는 전국에서 환하고 둥근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5명이 퇴임하면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9명이 정상인데요.
4명으로는 아무런 선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하려면 최소 7명은 돼야 하거든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하마터면 식물 헌재가 될 뻔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식물이 됐습니다. 국회가 또 늑장을 부리면서 말이죠.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